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 동해안 산불 소식, 아마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막막하실까요? 차창 밖으로 무심하게 헉 던진 그 담배꽁초 하나가 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잘못된 선택이 건조해진 자연과 만나면서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건데요.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 마음도 가끔 이렇게 바스락거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 의미 없이 던진 말인 줄 알면서도 크게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죠. 자, 오늘은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또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하면서 자, 그렇게 우리 마음을 좀 촉촉하게 만드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5시 브리핑에서는요, 서울 면적 4분의 1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동해안 산불 소식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방식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대선을 이틀 앞두고 터진 김만배 씨의 녹취록 소식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 중에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정치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을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전국에 대한 견해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코너죠. 가짜뉴스, 진짜뉴스에서는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출퇴근 시간이 OECD 1위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그리고 또 외국인 건강보험료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에 8명이 중국인이라는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애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 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 변함없이 많은 분들 찾아와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그곳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방송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 참여 기다리면서요, 오늘도 이기상의 뉴스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네,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맹현균 기자 그리고 오창혜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동시다발적으로 이 대규모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런 산불 이야기를 우리가 무슨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듣곤 했었는데 이 범위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예, 진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강원 영월 산불, 동해안 울진 삼척, 그리고 대구 달성군까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피해 면적이 좀 상당합니다. 네네. 이 축구장으로 치면은 축구장 2만 4천여 개 규모의 면적이 다 탔고요.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343곳에 이제 주택이 소실이 됐고, 대피한 주민 어제까지 7,35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산림당국이 불길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오늘 좀 바람이 없어서 오늘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지금 심한 연기하고 좀 안개 때문에 그러니까 헬기가 뜨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제 문 대통령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라, 이렇게 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피해 면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의도 면적이 60배 이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불도 대낮에 시작이 됐다고 하고, 사실 뭐 지금까지 산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게 번져나간 이유가 뭘까요? 좀 여러 이유가 좀 지목되고 있어요. 네네. 일단 건조한 날씨, 그리고 동시에 강풍이 또 불었고요. 네네. 그리고 침엽수 위주의 소나무 같은 것들, 그런 수종, 그리고 강수량도 평년 대비 적었고, 또 4일과 5일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2.6m까지 좀 강한 바람이 태풍급 바람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산불의 가장 큰 요인으로 또 지목이 되기도 해요. 또 네. 송진이 쉬 꺼지지도 예, 않죠. 불의 예.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맞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풍이 불면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이 바람이 고온 건조하게 바뀌게 되는데 네. 이때 순간 돌풍이 또 발생한다. 그래서 이 동해안 지역이 음. 대형 산불이 좀 자주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피해 현장을 또 방문하기도 했죠. 네, 일단 기자들에게 공지된 예정은 없었는데 갑자기 좀 잡혔습니다. 네. 울진과 삼척 찾았고요.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이렇게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전지원금 지원과 지방세 등 납부 유예, 이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간접적으로 또 지원이 이뤄집니다. 네네. 자, 오찬 국장님 뭐 지금 뭐 피해 지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예. 네, 아니 뭐 피해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네. 뭐 물론 이제 생활 기반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복구한다는 게 뭐 돈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상처도 있고요. 또 뭐 추억 같은 게 불타버리면 그건 얼마짜리입니까? 헤아릴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저는 일단 산불 원인,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담배꽁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화 지점에 네네. 차량 3대가 지나가고 발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넋 빠진 사람인 것 같은데 담배를 피다가 그걸 밖에 버렸고 그게 이제 발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담배 피는 건 개인 기호인데 자기가 버린 담배꽁초가 엄청난 재난 그러게 말입니다. 재해로 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다시는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는 교훈이라도 하나 얻었으면 좋겠고 맹 기자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도 교훈입니다. 근데 이 소나무 얘기는요. 요번만 나온 게 아니라 2005년에 낙산사라고 맞습니다. 불타고 천년 고찰인데 그때도 소나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침엽수림하고 그다음에 화렵수를 비교했을 때 한 2.6배 정도 더 잘 탄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산불이 난 다음에 나중에 뭐 드론을 이용해서나 항공 촬영을 해서 보면 화재가 멈추는 곳이 침엽수는 다 태우고 화렵수림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겨울철에 더 그렇죠. 화렵수는 잎이 떨어지니까 탈 게 네. 별로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침엽수, 화렵수 이렇게 골고루 심어야 되는데 산림청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해놓고는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소나무가 되게 멋있는 나무입니다. 네네. 그 애국가에도 나오고 그런데 병충해에 약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산불에 약합니다. 소나무도 심긴 해야 되겠지만 네. 침엽수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안 겪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진화는 뭐 오늘 내일 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의 사건 사고에서도 뭔가 교훈을 남길 맞습니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한민국이 진짜 선도국가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대통령을 뽑고는 있지만 참 대통령이 되면 해야 될 일들, 제대로 챙겨야 될 일들이 많은 자리구나라는 생각도 새삼 하게 그래서 되고요. 진짜 모습이고 상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게 참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진자들의 사전 투표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예.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예. 그제였던 5일이죠.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사전 투표를 하고 이 기표한 투표 용지를 직접 이 투표함에 넣지 못하면서 네.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느 투표소에서는 바구니에 넣고 그 바구니에 모인 거를 가져다가 투표함에 넣는다. 약간 이런 해명을 했는데 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종이 가방에도 넣고. 그러니까 이게 그 확진된 투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로 어떻게 갔을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함에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 우리가 투표함이 거기에 공식 투표함이 내 눈앞에 있고 거기 줄을 서 가지고서 들어가서 예. 들어가는 걸 보면서 내 표가 거기에 들어갔구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사람들하고 이 동선을 분리를 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 이제 기표를 한 다음에 네.
근데 법적으로 투표함이 투표소에 하나밖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어디선가 투표를 예. 받아서 그 표를 옮겨서 거기에다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서울에서도 있었고 부산에서도 있었는데 한 분이 그 기표를 하고 그 봉투를 받았는데 봉투 안에 다른 투표용지가 또 들어있던 거예요. 네네. 이미 기표가 완료된. 네네. 그럼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의 이 투표한 그 용지가 투표함에 안 들어갔다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문제를 삼은 건데 뭐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그럼 내 투표용지도 이렇게 버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우 중대한 실수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좀 이 신뢰를 못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이미 하루에 뭐 수십만 명씩 뭐 20만 명씩 특히나 사전 투표가 계속 높았기 때문에 예.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거를 좀 이미 예상된 일이었는데 대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뭐 투표소 찾는 확진자 수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해명도 내놨었는데 네. 좀 비겁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와 관련돼서 직접 입장을 표명하면서 네. 예, 나왔죠. 유검스럽게 생각한다. 선관위는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선관위 관계자가 이게 대기 시간이 길어서 불만이 커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해갖고 더 이제 공분이 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확진 격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투표를 하는데. 아 이분들이 오래 기다리니까 불만이 많았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더 열받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앞서 이 국회에서 정개특위에서 이 확진자들을 위한 투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투표 시간을 3시간 연장을 하자라는 네. 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근데 선관위가 안 된다. 너무 뭐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를 들면서 1시간 반까지만 합의가 된 거예요. 그것도 본투표에서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하지 못했던 게 더 국민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까지 그 지난 뭐 몇 년을 돌아봤을 때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 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에서 행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예. 본질은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벼운 혼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투표는 6시에서 7시 반까지 확진자들을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해 놓으니까 상관없는데 사전 투표는 그렇지 않고 섞었거든요. 5시에서 6시. 네. 그러니까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일단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가 다르죠. 다른 네. 두 줄로 나가서 이제 하는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시 중구 사람은 다른 데 가서 하고 중구가 아닌 지역 사람들은 하는데 투표하면 같아요. 근데 그건 뭐 확진자 뭐 접촉 우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편리 편의 뭐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분리하지 않았다는 건 뭐 선관위가 잘못한 거고요. 그런데 부정선거 운운하는 건 또 굉장히 네. 오바인 그러게 거 말이에요. 같고. 그러면 선관위가 왜 이러냐 하면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료화돼서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긴 한데 사실상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네네.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하는데 겸임입니다. 아. 가끔 가서 보고받는 거고요. 네네. 선관위 직원들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별도의 기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또 선관위 역할은 평소에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 그러게 비해서 말이에요. 보면 약간 갑의 지위잖아요. 저런 구호를 쓰면 돼요,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이런 예, 판단을 맞습니다. 하고 예. 사법기관처럼 그러니까 독립성은 보장받고 있는데 반해서 관료들에 대한 통제는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으니 혼선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역할을 해야 될 때는 5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네네네. 그리고 아니, 돌아오긴 하고, 변명도 굉장히 어설프고요. 네.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사무차장을 시켜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극도로 관료화된 총장님을 모시기 위한 그런 네. 조직이 보여주는 행태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벼운 혼란을 증폭시킨 선관위 이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을 뜨겁게 달군 지금 현재 이 뉴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자,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예.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이 김만배 씨의 육성이 들어있는 녹취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 씨는 현직 기자 시절에 이제 동료였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지난해 9월에 나눈 대화입니다. 네. 일단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재명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또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이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의 이제 중심에는 2011년에 이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대출해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영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네네. 이 조우영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이 검사에게 부탁해서 사건을 무마했다라는 네네. 의혹이고요. 김만배 씨는 음성 파일에서 자신이 조우영을 박영수 변호사에게 소개해줬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지난달 TV 토론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조우영에게 왜 커피를 타줬냐라고 묻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힘 측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대주주 등의 특혜를 줬는지 여부가 또 이제 쟁점으로 떠올랐던 건데, 네. 이 김만배 씨는 그 녹취록에서 이 천화동인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가까운 법조인에게 나눠주려고 했다. 그런데 성남시가 대장동 발생 수익 가운데 3,700억 원을 먼저 배당받기로 해서 네.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 또 어젯밤에 녹취록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크고 작은 녹취록과 그리고선 또 증언들하고 좀 일맥상통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근데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녹취록은 그러니까 종이만 나왔죠. 네. 그러니까 문서만 밝혀졌는데 이건 목소리가 제대로 김만배 씨의 담겨 목소리가 있어요.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부인하기 어려운 건데 윤석열 후보는 그냥 거짓말이다라고 간단하게 부인했는데요. 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 현안을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요 포털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뉴스타파 검색하시면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네. 딱 1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이어서 보시면 아마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 건가 알 수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현안이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이 누가 뭐래도 대장동이 돼버렸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끊임없이 몇 차례 TV 토론에서 대장동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장동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럴 정도로 네.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좀 방어하는 듯한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토론 가서는 특검으로 이제 붙기도 했죠. 네.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다. 그리고 대장동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부패 세력이고 책임을 져야 된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얘기였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거꾸로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개발 사업은 중요한 게 돈이 오가는 게 중요한데 나는 대장동 개발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뺏어서 성남 시민들에게 공공환수를 했던 사람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 나는 정말 기가 막힌 방해꾼, 해방꾼이었던 거고 그런데 개발 이익을 나눠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고위직 검사 출신들이다. 네네. 뭐 박영수라든지 뭐 또 곽상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던 55 거죠. 클럽이라고 55 불리면서. 클럽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건데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사업 개발을 한 게 화천대유라는 회사고 네. 그 회사의 대주주가 지금 얘기하는 김만배 씨입니다. 언론사 법조 기자만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초동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육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을 통해서 처음엔 박영수를 통해서 윤석열한테 얘기해서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 비리 사건을 덮도록 했다. 네. 그래서 범죄 피의자인 대출 브로커가 들어가서 그냥 커피 한 잔 타주면 마시고 나오면 된다. 나오는 거로 끝내버렸다라는 네. 엄청난 증언을 한 거고요. 증언이 지금 네,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재명 씨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재명은 뭐 난놈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 네. 경박스러운 표현인데 네. 난놈이라는 건 자기가 볼 때 난놈이 아니라 음. 성남 시민 입장에서 난놈이라는 거죠. 환수를 많이 하고 뭐
집값 올라가서 돈 좀 벌 것 같으니까 뭐 배수로를 뚫어라 뭐를 해라 터널을 자꾸, 뚫어라 자꾸 뭐, 이렇게 예. 시켰다. 그래서 공산당 같고 음. 그래서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대장동 사건의 주범에 해당되는 김만배 씨가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김만배 씨의 주장이 윤석열 후보의 말처럼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럼 거짓말인지 아닌지 진위를 따져봐야죠. 진위를 따져보는 게 수사인데 네. 지금 양측이 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직전 검찰총장이었으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고 또 윤석열 후보는 TV토론에 나와서 얘기한 게 정부에서 덮었다 대장동 수사를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특검을 하면 되는 거죠. 방송 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몇 번씩이나 특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지만 네네. 나와서 백브리핑 할 때는 특검 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선 뭐 내일 모레니까 그 이후에도 국회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실체가 뭔지 따져봐야 되고 이건 정말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익 국장님, 네. 이게 지금 특검으로 가면 진실이 밝혀집니까?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면 지금 검찰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뭐 이제 2명 해가지고 그 중에 대통령이 1명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도 있고 또 대통령의 결단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특검이 되려는 사람이 자기의 명예랄까, 자기 명운을 걸고 덤벼야 되는 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도 일정하게 수사상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찰이 못했던 일. 또는 뭐 공수처든 경찰이 못했던 일을 새로운 수사와 기소 기관으로서의 특별 검사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특검이라는 거는 자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은 밝혀져야겠지만은 박영수 특검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고 그분들이 그대로 또 지금까지 또 여기에서 대선 후보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대검 특검이 중수부장 했던 사람만 특검을 하라는 법은 없는 거고요. 네. 특검하실 분을 정말 누가 봐도 강직하고 법조계 인맥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분을 우리가 고를 수 있다면 네네.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료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합하는 건 크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기사를 직접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네, SNS에 공유를 하면서 네. 널리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뭐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이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소식 빠르게 전하고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길 지금 대표가 네. 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 중에 머리를 가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낮에 이제 신촌에서 유세 중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긴 어떤 도포 같은 거를 입은 노인이 네. 이 송 대표 쪽으로 다가가서 머리를 좀 둔기로 내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즉각 응급실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았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맹영규 기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뉴스 초이스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사실 좋은 소식으로 좀 문을 열고 싶었는데 오늘도 네.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상황이 더 격화되고 있죠.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러시아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6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소도시 이르핀에서 수도 키이우로 이동하려는 피난민 행렬에 박격포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르핀에서 키이우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르핀강 다리를 통하는 건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다리를 폭파한 바람에 피난민들을 도로를 통해서 수도로 피신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육로를 통해서 피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무리를 이뤄서 도로를 달리긴 했는데 러시아군의 포탄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리로 떨어져서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애초에 부부와 10대 아들 8살로 추정되는 딸 중에서 아버지는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키이우의 방위사령관도 이르핀이 사실상 포위됐지만 휴전이 없으면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없다면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간인 피해는 더 늘 것 같아 걱정입니다. 네.
전쟁입니다.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크라이나의 추기경님 두 분을 또 파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용의가 있다라면서 자선 활동을 총괄하는 콜나트 크라예프스키 추기경님과 또 이주, 자선, 정의, 평화 등을 담당하는 마이클 체리니 추기경님 두 분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두 추기경은 전쟁은 미친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모든 기독교인을 대표한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적 작전이 아닌 죽음과 파괴, 고통을 뿌리는 전쟁이라고 규탄하셨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을 위로하고 또 전쟁을 멈추는 데 힘을 보태셨던 교황님인데요. 세계 곳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건네지고 있다는 점만큼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폴란드, 대통령 관저에까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고요. 브라질의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도 특별 비자 발급을 검토하고 또 통역 봉사자 모집,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준비하면서 피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교황님이 그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교황님 또 그 추기경님까지 두 분 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빌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0대 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전국 사전 투표는요, 평균 36.93%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며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이 이미 표심을 밝힌 이 상황에서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로 꼽혔던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터져나온 김만배 씨 녹취록 여파는 과연 또 본선에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오랫동안 보수의 제갈량, 보수의 장자방 뭐 이런 별칭으로 불리면서 또 정치권에 여러 조언을 해주고 계신 오늘 정치 원로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민망하시죠? 민망하죠. 네네.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안 되네요. 어쨌든 꾸준하게 이렇게 정치권의 또 좋은 이야기들 들려주시고 요즘에는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저는 예민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저는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신가요? 나오라고 하시니까 사실 나온 거죠. 오늘 평화방송에 찾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자, 그동안 참 많은 대선을 지켜봐 오셨던 것 같은데 20대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업화 세력하고 민주화 세력이 그죠? 민주화 우리가 한 지가 이미 이제 40년 가까이 돼가요. 80년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 갈등을 지금 심하게 하잖아요. 네네. 이건 한마디로 하면 한국 정치의 어떤 발전지체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발전지체 현상이다. 네네. 이런 게 참 보기 딱하죠. 민망하고. 네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좀 뭐 부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새 시대 준비는 고사하고 이렇게 해묵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이거 정말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겁이 날 지경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오는 새 시대에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나. 정말로 지금부터 달려나가야 될 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그 36.93%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만큼 이제 갈등이 첨예화되니까 양쪽이 동원하잖아요. 네네. 계속 자극적인 언사 써가면서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하. 그만큼 더 갈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혹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이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보거든요. 뭐 제가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네. 뭐 여론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뭐 네네. 그런 이런 문제 예민하게 관찰하는 사람들한테 뭐 종종 물어보는데 저도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아서 물어봤더니 이게 어느 쪽에 유불리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던데요. 네. 또 어느 쪽에도 유불리, 특히나 이번 선거 때는 더욱더 그렇다. 네, 특별히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운 것 같다. 네. 예. 사실 지금 또 하나의 오늘 하루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사전 투표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의 격리자 사전 투표 방식을 놓고 이 논란이 상당히 막 커지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요 일부에서 네. 이 부정선거 그러게 말입니다. 권력이 이제 획책한다 이래가지고 의혹의 네. 눈초리를 계속 바라보고 네. 심지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뭐, 했어요. 실수를 하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선관위가 이 대통령 선거라는 어떻게 보면 선관위의 존재 가치를 높여야 될, 보여줘야 될 이런 상황에서 자주 하지도 않거든요. 예, 사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냐.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납득이 안 가요. 네. 20대 대선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변수로 단일화를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이 이틀 남겨진 이 시점에서 뭐 단일화도 이루어졌고 마지막 변수는 이제 뭐 다 지나갔다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이 특별한 변수가 뭐 이제 내일 모레가 투표일인데요. 네. 이게 평상시 같으면 이번 선거 양상도 좀 독특하다고 보는 게 과거의 제 경험으로 보면 대개 투표 전 3주에서 한 달 전이면 네. 대개 대세가 눈에 보였어요. 누구 눈에나. 네네. 근데 이번에는 전전날까지도 이렇게 팽팽하니까 네네. 예, 이건 정말 예측이 어렵죠. 지금 뭐 이 시점에서 나온 마지막 변수라고 하면 김만배 녹취록인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뭐 자세히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김만배 녹취록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맨날 녹취록. 맞습니다. 예. 예. 뭐 찔끔찔끔 새로운 게 나오는 모양인데 네. 이제 너무 그거 자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새로 나온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크게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별 그러게요. 관심 없는 거 아닌가? 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네.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예. 이제 사람들도 예. 이게 그냥 무슨 특별한 뉴스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구분하기도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졌고 예, 대장동 그러면 우선 막 그냥 네. 대종당도 염증이나 지게. 맞습니다. 예. 지금 그 과거에 한때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멘토로서 멘토는 무슨 예 불리우신 적이 있었거든요. 3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 멘토가 300명인가요? 안철수 씨가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아 그 중에 한 분으로서 그러면은 예. 저는 그 중에 하나도 아닐 거예요. 자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로 지금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이 뭐 여러 가지 시선이 있겠으나 정치 생명 이제는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끝인 것 같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생명이라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제 선거 이후에 안철수 전 후보가 무슨 공직에 참여한다 그러면 그걸 정치라고 볼 것이냐, 네. 아니라고 볼 것이냐. 지금 뭐 무슨 같이 정부를 만들기로 약속했다니까 예. 어떤 역할이든 맡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정당 쪽에서 맡는 역할이라면 자연히 뭐 정적 생명이 길어지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공직에 간다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이 한국 정치가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한다고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네. 이 몇 번째 출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몇 번째 철수를 하는 거냐고 예, 계속 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한국 정치가 항상 또는 보수 진보가 이렇게 첨예한 대결 구도를 만드니까 네. 국민들이 염증을 내고 제3지대가 생기길 바랐던 거 아니에요. 네. 그 기대를 안고 안철수 그 당시 교수가 네. 새 정치를 폄하하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많은 기대가 있었죠. 네, 그리고. 글쎄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전히 그런 쪽의 국민적 기대는 살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안철수 후보가 계속 또 출마할 거냐? 그런데 이제 네. 여기에서 네. 말 그대로 네. 그 국민들이 혹은 뭐 지금 여기까지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의 끝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기대를 떠안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지율이 10%까지 오르면서 완주하길 기대했던 거죠. 예, 완주하길 기대했던 그 눈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막판에 그 전날까지 그 2시간 전까지 했던 얘기랑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이게 뭘까? 그러고 보면 아주 한국 정치의 체질이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최적화됐다. 예. 예. 어제 한 얘기를 하루아침에 뒤집어도 아무 일도 없잖아요. 최적화인가요, 그게? 아, 슬픈 얘기네요, 그거. 예. 아, 어떻게 그 지금 이번에 그렇게 그 단일화 네. 발표 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뭐 아무래도 또 예상했던 대로네. 또 예상했던 대로. 아니, 저는 뭐 철저하게 그 예상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완주 안 한다. 완주 안 한다. 네, 못 한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하셨을까요? 아, 그래도 뭐 지금 단일화 했고요. 예, 완주 아니, 안 했고요. 예. 본인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명분을 내걸고 단일화를 했는데 네네. 제가 그걸 굳이 깨는 얘기를 뭐 이 방송을 통해 해야 되겠습니까? 아,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혹은 예. 지켜봐 오신 바로는 저는 완주 안 할 거라고 완주 생각했어요.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 특히나 이게 뭐 정말로 그 바로 전날까지도 전혀 그런 사인도 없었던 것 같고 주위에 있는 당 내에서도 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네. 예, 행보들을 보면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예. 그동안 이제 안철수 대표 줄곧 이제 삼지대 강조하면서 다당제 주장해 왔는데 어쨌든 이 다당제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겠죠. 우선 그 지금 여야 거대 정당 둘이 네. 당명을 계속 바꿔왔지만 결국 오랫동안 그죠? 소위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그 관계를 유지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르텔 구조를 만든 거죠. 네. 제3세력이 등장 못하게 모든 제도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지금 정당 만들기 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음흠. 그런데 국민도 뭔가 하도 오랫동안 그 거대 양당 제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뭐 굳이 꼭 3당이 있어야 되냐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인습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근래에 와서 염증을 느낀 나머지 제3세력을 기대했었는데 네. 저렇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몇 차례 그런 기대를 등에 업고 등장했지만 번번이 철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 지금 안 되는가 보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저는 뭐 공간이 열릴 거라고 보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어떤 시간 문제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예. 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네. 소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두 세력이 양강 세력을 구도를 만들어서 서로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갈 수 있을 거냐?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아하. 네. 어떤 변화, 근데 힘의 네. 이동이 분명히 있을 수 분명히 있다. 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라고 보시는 네. 거죠. 지난주에 사회종교 원로들과 함께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한 연합 정부 구성을 네, 촉구하시는 예, 그런 네.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랬어요. 일단 그 이재명 후보는 통합 정부 구성에 동의를 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약속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쇼다. 제도화보다는 권력자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의 두 후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네. 사실은 네. 저희가 모여서 통합 정부를 이제 하자고 촉구한 것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분들이 모임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뭐 그러신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 12월 달에 모였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네. 이걸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촉구를 하자. 네.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연초에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지 좀 기다려보자 해서 네네.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먼저 그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걸 의논하실 때 아니 이재명 후보가 이미 이제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꼭 우리가 무슨 특정 후보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모여 소리가 있다. 있냐는 반론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아니냐. 가야 될 방향이다. 네, 방향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윤 후보의 말은 뭐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의 요인을 찾을 때 네.
되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환경의 문제냐, 행위자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네네. 항상 이게 제도의 문제냐, 행위자의 문제, 이게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를 놓고 항상 이견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저는 평소에 제도보다는 행위자의 이윤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네. 주장인데 근원적으로는 제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모순이 발생하면 그건 제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권력자의 의지라고 하는 걸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아하. 예, 권력이라는 게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집중과 연장입니다. 어떤 권력도 집중을 원하고 연장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아하, 그래서 예. 우리가 미국 대통령 제도를 보면 네. 항상 미국 대통령은 완전히 민주적으로 한 것 같죠. 거기도 대통령들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려고 예. 노력한 대통령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걸 보면서도 이게 권력의 속성이 정말 권력의 이거구나 속성이네요.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권력자의 의지에다가 그런 걸 맡긴다는 것은 얼핏 보면 뭐 자기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네.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권력자가 물론이죠. 그것을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은 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제도를 만들어도 권력자가 안 지키려고 그러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맞습니다. 또 제도로 모든 걸 다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 제도 안에서 또 허점을 찾아가지고 권력을 비대하게 하는 그런 노력도 끊임없이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권력자의 의지에다가 음. 맡기면 된다 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을 너무나 모르는 순진한 소리 아니냐. 네. 그런 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죠. 자, 뭐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려가 되는 점 한 개,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점 한 개씩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은. 우려가 되는 점이라면 역시 지금 선거 과정이 저렇게 격렬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승패가 뭐 얼마나 큰 차이로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뭐 오늘 여론조사 한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아직도 박빙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네. 만약에 승패도 박빙으로 나면 네. 선거 끝난 후에 여야가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네. 예?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기는 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늘 대선 이후에는 후유증이 항상 있었습니다만 의식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이번에는 박빙으로 끝나면 더 큰 더 커버이죠. 큰 예.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걱정이고요. 예. 이제 또 한 가지 희망적인 게 있다면 두 사람 다 기성 정치인 출신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 기성 정치가 왜 국민에게 그렇게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됐는지 잘 알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무언가 그런 폐해를 고쳐보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점에서는 저는 뭐 두 분 다 희망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문법을 벗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네, 또 새로운 식으로 뭔가를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네. 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우리 모두도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20대 대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차기 대통령한테 이런 점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좀 가장 유의하고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 시점에서 2022년 어떤 아니, 무슨 점들? 국정이라는 게 여러 분야니까 네. 뭐 어떤 특정 분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 등장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첨예한 갈등 끝에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결국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네, 예, 포용과 포용. 통합, 포용과 통합. 예, 포용과 통합이다. 예, 포용 예. 없이는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포용과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르켈 수상이 한 말이 있어요. 네. 세상을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봐라. 그렇죠. 예. 예,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만이 포용하고 통합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보이겠죠. 그렇죠. 예, 예. 그걸 명심해서 안 하면 본인도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지금까지의 대선 레이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장면들을 떠올렸을 때는 포용과 타협이 보이질 않죠.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네요. 후보들끼리 격렬한 언사를 주고받았잖아요. 네네. 예, 그렇긴 한데 또 정치인들 몰라요. 선거 끝나고 확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얘기가 뒤집힐지 그러면 모르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 20대 대선 전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뭐 내일 모레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좋은
말씀들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 감별사 전민기 팀장이 콕 집어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팩트 체크, 진짜인지 가짜인지 짚어볼까요? 그 조금 전에 이제 윤여전 전 장관님께서 포용과 통합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 이틀 대선 앞두고 있어서 너무 정쟁이 되는 그런 팩트 체크 말고 네네. 그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SNS를 통해서 네. 좀 이제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좀 눈길이 가고 가벼우면서 좀 재밌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너무 무서운 주제는 지금 좀 피하고 싶었나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뭐 사실은 지금 민감한 시기에 누구 한 명은 사실이고 누구 한 명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말씀입니다. 예. 자, 먼저 이재명 대선 후보의 SNS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네. 그 우리나라의 OECD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가장 많이 길다는 거예요. 예. 높다는 건 그냥 결과적으로 예. 출퇴근 시간이 가장 많이 일을 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목건설은 진보의 금기였는데 그 금기를 깨겠다. 이게 이제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남도로 등을 지하차로 개설을 공약을 하면서 네. OECD 평균 출퇴근 시간이 우리가 가장 길어? 이런 이제 의문이 많이들 생기신 거죠. 네. 네. 아니 우리가 최고 일을 많이 한다는 소리는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야 이게 아직까지도 이 시점에서 네.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가고 있다는데 네. OECD 1등인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출퇴근할 때 걸리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도 오래 하는데 네. 심지어 회사 가는 시간까지 오래 걸리고 집에 오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여서 어허.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OECD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우리나라의 출퇴근 시간이 하루 평균 58분, OECD 국가 내에서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OECD 평균이 28분이에요. 네. 2배 이상 걸리더라고요. 중국이 47분, 일본이 40분.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좀 확연히 긴 편이었고 짧은 통근 시간 가진 나라가 스웨덴이 18분, 미국이 21분, 영국이 22분이었습니다. 18분 너무 좋다. 가깝죠. 예?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도 요 정도 걸리는 분들이 많아서 예. 부장님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거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점심 때 가서 먹고 와도 됩니다. 네네. 아니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이제 출퇴근 시간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길다고 하는데 뭐 얼핏 생각했을 때는 그냥 서울에 다 몰려 있고 그렇죠. 집값은 비싸고 예. 그러니까는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세요. 차가 솔직히 많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서울 시내. 예. 2004년에 OECD 자료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 통근 시간이 평균 40분이었는데 이후 2011년 보고서에서 55분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58분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OECD 평균이 2011년 38분에서 2016년 28분으로 다른 나라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이 대조적이죠.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유난히 힘든 이유가 수도권 지역의 이동 시간 때문인데 그 2020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를 보니까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경우에 통근 시간이 1시간 27분이나 되더라고요. 예. 이건 OECD 평균 5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회사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데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계속 바깥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뭐 검단 신도시나 동탄 이 신도시 이 2기 신도시의 교통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평균 출근 시간이 이제 지난해 발표보다 6분 이상 늘어났다. 네. 아까 이제 2016년 OECD 데이터 보여드렸는데 지금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지역별 출퇴근 시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출퇴근 시간 교통 양극화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기준 서울 거주자는 출퇴근 시간이 평균 40에서 48분인데 네. 경기도 거주자는 평균 70에서 78분.
인천 사시는 분들은 평균 80일에서 84분을 통근에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통근 시간을 또 30분 경기도민은 단축하기 위해서 월 평균 33만 원의 통근 비용을 또 지불을 한대요. 네. 그래서 서울시 통근자의 통근 시간 1분당 가치가 월 5,653원인데 이게 경기도민이 지불하는 금액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시간도 길고 당연히 시간이 기니까 돈을 더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가 맞습니다.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게 뭐 우리나라 얘기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좀 심한 거는 사실이지만 또 외국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데이터 분석 업체가 있는데 미국 내 통근 혼잡 시간이 가장 많은 도시를 또 LA로 꼽았고 뭐 미국의 시카고, 마이애미, 뉴욕 이런 대도시들은 역시나 네네. 뭐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 말씀드리면 OECD 평균 우리나라가 1등이고 우리가 1등이다. 예, 출퇴근하다가 힘 다 빠지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 예.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SNS 발언도 한번 짚어보죠. 자, 이거는 이제 지난달 30일에 예. 그 건강보험 제정의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이 잘 차려온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건보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다. 그 가장 많은 혜택을 중국인이 누리고 있는데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 급여를 받았는데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막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발언이 또 약간 그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이 팩트가 어떤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외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워낙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팩트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 인용한 수치는 대체로 좀 사실에 부합을 합니다. 네. 이제 지난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발표하면서 네. 가장 많은 혜택 누리는 분들이 중국인이고 이 총 진료비 32억 9,500만 원이 부과됐고 부담금은 10%가량이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장 많이 타간 10명 중 중국 국적을 가진 분이 뭐 7명 정도였다. 뭐 대체적으로 수치는 맞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혜택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글만 봤을 때는 네.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타가기만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가입하고서 혜택 받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건강보험 먹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 언제든 가입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원래 본인들의 이제 살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거를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여서 그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2019년부터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무조건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직장인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이면 가입을 받아주는 상황이어서 네네. 이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워낙에 많아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서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는데 그 혜택은 치료 혜택은 낸 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이라는 그 분석 자료가 있던데 이 네. 논문인데 지난 2018년에 건보 가입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이용 현황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인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 혜택을 받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14.5%, 낸 보험료의 1.14배 혜택을 받았고 같은 해 이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대비 1.88배 혜택을 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또 국가에 따라서 또 약간 직업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론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19년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체류 기한이 없으면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한데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는 체류 기한 없이 자산 요건에 부합하면 이게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좀 왜냐면 이제 직장 가입자로 와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대요. 뭔가 큰 병이 있는데 가입자로 이제 한국에 취업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돈 거의 안 들이고 수술 같은 거 받고 나서 일정 기간 살짝 있다가 바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좀 불법적인 네.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우리나라가 또 워낙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의료 의료 보험 선진국이죠. 시스템이 또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함께 그 같이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은 보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고요. 자, 우리 그 대선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동안 뭐 그 시사 관련된 프로그램 워낙에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예, 여러 가지 방송하느라고 바쁘셨는데 네. 대선 방송은 어디서 어떻게 지켜보실 계획이세요? 아 저는 이제 두 개 방송국을 또 오전 오후 뛰어다닙니까? 나눠가지고 네네. 네 다닙니다. 예. 아하. 거기서 이제 이야기 들은 걸 그 다음 주에 좀 전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함께 내일 모레 있을 또 대선 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7일 월요일 이기상의 뉴스 공감 준비한 모든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마음까지 평안한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